한국의 기업들이 전부 철수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인도는 단 3개월도 못 버틸 것이다. 인도 삼성 공장에서 근무하는 인도 노동자들이 장기 파업에 들어간 이후 결국 삼성은 공장을 철수하는 초강수를 두게 되는데요. 그리고 통계청에 의해 삼성이 철수한 뒤 인도에서 벌어질 상황에 대한 충격적인 통계가 공개된 이후 그렇게나 거만한 태도를 유지했던 인도는 급하게 한국으로 외교부 관계자까지 파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출신의 아지시라고 합니다. 저는 인도 외교부에서 일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리고 경력도 짧다는 제 단점을 극복하고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직업은 아직도 신분제가 모호하게나마 남아있는 인도 사회에서 상류층에서도 상류층에 속하는 매우 높은 계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정치 가문의 후계자로서 새파랗게 젊은 나이임에도 외교부의 요직을 차지할 수 있었고 이러한 부모님이 주신 기회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제게 아주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인도 노동자들이 한국의 삼성 공장에서 파업을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분쟁이 뭐가 좋냐고 반문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원래 진정한 기회는 혼란한 상황 속에서 발견되는 법이거든요. 만약 외교부 관계자로서 이번 문제에 대해 인도의 편을 들며 강경하게 나간다면 인도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게 분명했고 이건 제 존재감을 보여줄 좋은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한국을 욕하며 인도 노동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제게 매우 신나는 경험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건 바로 제가 외교부 관계자로서 만났던 중국인 외교부 관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인도와 중국은 사이가 매우 좋지 않지만 그래도 외교부 관계자였던 저는 중국 관계자들과 최소한의 소통은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인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한국을 완전히 자신들의 속국 취급을 하며 개발도상국 수준도 아닌 거의 빈민국으로 묘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인도와 중국이 지정학적인 문제나 국제정치에 관한 주제로 대화를 나눌 때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런데 중국 관계자는 늘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니 중국의 말을 들어야 한다며 한국의 입장을 일축했고 심지어 가난하고 기술력도 없는 한국은 중국의 눈치나 보며 살아갈 뿐이라며 중국이 한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끊는다면 한국은 그대로 멸망할 게 분명하므로 후진국 한국은 발언의 기회조차 없다며 비난을 이어가더라고요. 저는 한국가를 대표해서 온 관계자들이 남의 나라를 쉽게 비하하는 것을 보고 중국인들은 정말 책임감도 없고 교양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으나 한편으로는 한국이 얼마나 형편없는 나라면 중국인들이 그렇게나 무시를 하는 건가 싶어 약간의 한심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난한 국가가 인도에 공장을 짓고 수많은 인도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니 저는 한국에 대해 열등감과 질투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분명 인도는 아직도 나아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 같은 개발도상국의 기술력에 의존하며 노동력을 제공할 정도로 수준 낮은 국가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인 관광객들은 인도에서 각종 진상짓을 일삼기도 했기에 저는 한국을 좋아하려야 좋아할 수가 없기도 했습니다. 현재 인도 언론만 보더라도 한국인들이 인도의 길거리에서 대소변을 보는 영상들을 다룬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들은 인도의 신성한 불교 사찰이나 유적지 등에서도 거리낌 없이 바지를 내리고 볼일을 보더라고요. 물론 인도인들도 길거리에서 볼일을 본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도 사람들은 최소한 유적지에 볼일을 보지도 않고 나름의 정해진 구역에서 대소변을 보곤 하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길거리 한복판이나 번화가에서도 대놓고 바지를 내려댔는데요. 이건 명백히 인도를 무시하는 행위가 분명했고 또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형편없다는 것을 증명했기에 저는 이런 수준 이하의 국가가 잘 사는 국가일 리는 절대로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그저 운이 좋아서 삼성이라는 기업을 갖게 되었고 삼성 하나에만 의지하는 불안정한 국가인 모양이었죠. 그리고 이런 형편없는 국가가 인도의 노동력을 갈취하는 것도 모자라 인도 노동자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하며 파업까지 하게 하다니 이건 외교부 관계자인 제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무척이나 상하고 화가 나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파업 중인 인도 노동자들을 찾아가 격려해주기도 했고 한국이 인도 노동자들을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는다면 전부 인도에서 쫓아내버리겠다는 성명을 내는 등 강력한 압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인도의 저렴하고도 질 좋은 노동력이 아니라면 적자를 면치 못할 게 분명했고
결국 인도의 강력한 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굴복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러나 상황은 전혀 예상치도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어요. 삼성은 제 강력한 주장에도 콧방귀도 안 끼더니 이내 파업이 길어지자 인도 공장의 전면 철수를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이건 굉장히 무모한 결정처럼 보였기에 저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삼성이 인도에서 공장을 철수한다면 그건 인도에게 엄청난 경제적 타격으로 작용하긴 하겠지만 삼성도 상당한 타격을 입는 건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글로벌 대기업이라는 삼성이 이런 감정적인 결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러나 삼성이 칼을 빼든 이후 저는 이런 삼성의 결정에 당황하고만 있을 여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정부에서는 삼성 공장이 인도에서 철수한다면 인도는 국가 괴멸급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이고 인도는 반드시 삼성을 잡아야 한다며 뒤늦게 외교부를 압박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니, 언제는 인도 노동자들의 파업에도 저처럼 손 놓고 구경할 때는 언제고 도대체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뭘 어찌할 수가 있다고 이러는지 저는 인도 정부의 대응에 학을 떼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외교부의 대응과는 별개로 인도 정부 관계자가 해온 주장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제 생각보다도 인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거든요. 삼성이 인도에서 철수한다면 인도는 역사상 가장 끔찍한 경제 침체를 겪게 될 것입니다. 현재 삼성 공장에서 임금을 받는 인도 노동자들만 해도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수십만 명입니다. 심지어 삼성 노이다 공장만 해도 7만 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죠. 그리고 인도의 열악한 인프라를 고려할 때 삼성 공장이 인도의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은 훨씬 더 막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삼성 공장이 지어지기 전 이곳들은 전부 허허벌판의 논밭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성 공장이 들어오면서 삼성 공장 노동자들에 의존하는 중소기업, 공급업체, 서비스 제공업체 등이 생겨났죠. 또한 삼성 공장의 원자재, 포장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물류, 운송 및 현지 공급업체도 죄다 망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인도의 지역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삼성 공장에서 해고된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삼성 공장 덕분에 파생된 일자리까지 전부 사라질 것이고 이건 수백만 명의 실업자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 통계청에서 조사해본 결과 이러한 지역 경제의 붕괴는 인도 전역에 퍼지며 결국 한국의 기업들이 철수하기만 해도 인도 GDP의 8%가 하락하는 그야말로 경제 붕괴의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믿기지 않는다고요? 2020년 전염병 사태 때문에 삼성 공장이 일시 가동 중단된 이후 인도가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는지 생각해보세요. 지역민들은 일을 하지 못해 지역 경제가 붕괴되었으며 이러한 지역 경제 붕괴는 도시 곳곳으로까지 번지며 인도에는 굶어 죽는 아사자까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삼성의 철수는 그야말로 영구적인 한국 기업들의 철수를 의미하므로 그 여파는 훨씬 더 가혹할 테죠. 또한 한국의 삼성만 해도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 인도 사업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큰손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만약 삼성이 철수한다면 다른 한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들까지 인도에 대한 신뢰를 잃을 것이고 결국 인도에 투자된 자본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 수백억 달러의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인도 산업통상진흥부에 따르면 삼성이 빠져나가는 데에 따른 외국인 투자 철수는 연간 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이러한 신뢰 상실에 따른 자본 이탈은 인도를 완전히 망하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자본은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지만 한번 잃은 신뢰는 절대로 되찾아올 수 없거든요. 아무래도 이러한 자본은 인도의 대체제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 국가들에 흘러가겠죠. 즉, 삼성의 철수는 결국 인도의 국가 붕괴를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당신들 외교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이런 외교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책상 앞에서 펜대나 굴릴 시간에 인도의 경제 붕괴를 좀 막아보란 말입니다. 그의 주장에 저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인도에 이렇게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니 이건 한국은 가난하고 존재감도 없다던 중국 측의 주장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저는 인도 정부도 한국의 간을 보며 한국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었으면서 일이 터지자 모든 독박을 외교부에 씌우려고 한다는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아무튼 이건 국가 재난급 위기 상황이 분명했고 결국 저는 직접 한국의 삼성 본사로 가서 삼성을 설득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저만의 전략이 존재했죠. 그건 바로 위기일수록 오히려 강하게 나가는 전공법을 쓰는 거였습니다.
삼성이 강력한 기업이라는 건 인정하겠으나 저는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는 삼성에만 의지하는 가난한 국가라고 생각했는데요. 한국인들이 인도 길거리 아무 데서나 볼일을 보는 꼴을 보면 이런 나라가 부유한 선진국일 리는 절대로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의 후진적이고 가난한 면모들을 포착하고 이런 가난한 한국임에도 삼성까지 인도를 나간다면 생산력에 문제가 생긴 한국은 훨씬 더 가난해지며 결국 경제붕괴에까지 이를 거라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의 공장 철수는 한국과 인도 모두에게 큰 피해로 작용할 테지만 상대적으로 더 가난한 한국이 잃는 게 훨씬 크다고 주장하며 그야말로 겁을 줘서 삼성 공장 철수를 막을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파견에서 삼성 공장 철수 철회라는 성과를 얻어낸다면 저는 막대한 지지를 받으며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게 분명했어요. 그렇게 저는 긴장 반 설렘 반으로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번 파견은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했으므로 저는 국비로 파견을 가는 게 아닌 개인적인 사비를 들여 한국에 도착했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가난한 국가임이 분명했기에 물가가 거의 인도 수준으로 저렴할 것이 분명했고 저는 사비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이 여러모로 얻을 게 많았기에 불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서울에서 저는 곧바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배에서 엄청난 신호가 왔기 때문인데요. 저는 본능적으로 이건 절대로 참을 수가 없는 신호임을 직감했고 필사적으로 화장실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인도에서나 상류층이었지 한국에서는 그저 한국어도 전혀 못하는 외국인일 뿐이었고 당연히 화장실을 찾을 수 있을 리가 없었는데요. 솔직히 이런 경우 인도에서는 그냥 길거리에서 볼일을 해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제가 아무리 상류층이라고 해도 인도에서는 공중 화장실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상류층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도 화장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곳들이 많거든요. 저는 나름 외교부 관계자로서 외국에서까지 이런 짓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제 체면을 지키기엔 제 안에 악마의 덩어리는 금방이라도 세상 밖으로 빠져나올 것 같이 사정없이 출구를 향해 노크했는데요. 결국 저는 이러다 바지까지 전부 버리겠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비우기 위해 근처의 숲을 속으로 뛰어갔습니다. 솔직히 한국인들도 똑같이 인도 길거리에서 볼일을 보곤 하고 또 이런 교양 없는 한국이기에 한국도 인도와 마찬가지로 공중 화장실은 찾아볼 수 없는 국가임이 분명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필사적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며 마침내 바지를 벗는 순간 저는 웬 한국인 여자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마치 야밤에 집을 털다가 주인을 마주하게 된 도둑처럼 순간적으로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여파로 금방이라도 나올 것만 같던 지옥의 덩어리들은 일시적으로 쏙 들어가 버렸는데요. 그런데 이 한국인 여자는 놀라운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녀는 저를 거의 원시인이라고 생각했는지 마치 유치원생에게 교육을 해주는 유치원 교사처럼 저를 어르고 달래는 듯한 말투를 사용하며 영어로 말을 건네왔거든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당신의 나라에서는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길거리에 볼일을 보는 게 불법이고 아무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죠. 한국에서는 눈만 돌리면 공중 화장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녀는 저를 능숙하게 화장실로 안내했는데요. 저는 도대체 그녀가 이곳 근처에 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랐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게나 절박했던 화장실에 입장할 수 있었고 단 3초 만에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급한 볼일을 처리한 저는 그제야 화장실의 전경이 눈에 들어와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이곳 공중 화장실은 무료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시설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이곳 화장실에는 상류층인 저희 집에도 없는 비데가 설치되어 있었고 비데는 맞춤형 수온과 좌석 온도까지 설정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기능을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화장실 칸은 사용 후 즉시 활성화되는 자동 탈취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기에 저는 그렇게나 묵혀뒀던 지옥의 덩어리들을 배출했음에도 아무런 악취도 맡지 못했습니다. 인도에서는 몇 없는 공중 화장실에서도 뭔가가 부패하는 냄새가 사정없이 올라오기에 사람들은 그러한 악취를 맡기 싫어서라도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볼일을 보곤 하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무료 공중 화장실임에도 놀라운 인프라를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가장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화장실은 모션 센서 기술을 통해 모든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었고 덕분에 극강의 위생을 확보할 수 있었거든요. 터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나오는 터치리스 수도꼭지,
그리고 모션 센서를 통해 인식되는 비누 디스펜서와 핸드드라이어 등 인도에서는 5성급 호텔 화장실에서도 볼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인프라가 한국에서는 당연하다는 듯 구비되어 있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의 놀라운 화장실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정말로 길거리에 아무렇지도 않게 볼일을 보는 사람들이었다면 화장실에 이렇게나 많은 투자를 할 리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제가 한국인으로 인식하고 있던 인도 길거리에 쭈그려 앉아 볼일을 보는 동아시아인들이 정말 한국인이 맞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어요. 이 정도의 화장실 인프라를 보니 한국인들은 절대로 그런 수준 낮은 행위를 할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화장실에서 나온 뒤 저를 도와줬던 여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였는데요. 그녀는 제가 다시금 길거리에 대변을 볼 거라고 생각했는지 제 휴대폰을 낚아채서 별도의 지도 앱을 다운로드해 주었고, 이내 지도 앱에 화장실을 검색하면 근처에 있는 수많은 공중화장실을 찾을 수 있다며 정보를 알려주더군요. 정말로 한국에는 눈만 돌리면 공중화장실이 존재했고, 아무래도 그녀가 제게 곧바로 공중화장실의 위치를 알려준 건 이러한 한국의 놀라운 화장실 인프라와 어디에서든지 빠르게 화장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이로운 시스템 덕분인 듯했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고, 설마 이 모든 화장실에 제가 봤던 비데와 모션 센서 시스템이 전부 구비되어 있는 거냐며 거의 따지듯 물어봤는데요. 그러자 이 한국인 여성은 무슨 그런 것 가지고 놀라냐는 듯 충격적인 대답을 해오기 시작했죠. 당연하죠. 심지어 당신이 다녀왔던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치고 그다지 시설이 좋은 편도 아니었는데요. 한국의 웬만한 공중화장실에는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까지 구비되어 있고, 스마트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통해 비누와 휴지 등의 소모품 재고와 청소 여부까지 자동으로 파악하고 담당 직원에게 알림을 보내주고 있기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화장실을 두고 길거리 아무 데서나 볼일을 보려고 하다니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저는 순간적으로 엄청난 수치심이 들어 얼굴을 붉힐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얼마나 부유하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나라면 고작 화장실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이 정도로 수준 높게 유지할 수 있단 말인지, 저는 아무래도 한국을 완전히 과소평가하고 있던 모양이었기에 상황이 점점 꼬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로 부유하고 경제가 튼튼하다면 삼성이 인도 공장을 철수해도 그다지 타격으로 작용하지 않을 게 분명했거든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물가는 인도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높았기 때문인데요. 저는 음료수를 구매하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분명 인도와 비슷한 수준의 물가를 보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한국은 인도보다 몇 배는 비싼 물가를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깜짝 놀란 저는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렇게나 비싼 물가를 감당할 수 있는 건가 싶어 편의점 직원에게 월급을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마저 인도의 외교부 관계자인 저보다도 더 높은 월급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양국의 경제력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었고, 저는 도대체 중국인들은 무슨 자신감으로 한국을 폄하한 건가 싶어 그 자리에 주저앉을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제 생각보다도 훨씬 더 경제적 기반이 튼튼한 선진국이었고, 인도는 그런 한국의 아니란 태도를 보이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물론 숙소를 예약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은 당연히 숙박비 면에서도 인도와 비교도 안 됐는데요.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나 비싼 숙박비는 난생 처음 받고, 결국 인도 상류층인 저였지만 어쩔 수 없이 가장 저렴한 축에 속하는 숙소를 예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숙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경악을 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이곳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숙소였고, 이곳 숙박비가 저렴했던 이유는 바로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던 거거든요. 이곳 무인 호텔에는 별도의 직원이 존재하지 않았고, 체크인 및 체크아웃 시스템은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었는데요. 덕분에 저는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스마트폰을 통해 입실 QR코드를 받을 수 있었고, 호텔 입구의 키오스크를 통해 체크인할 수 있었죠. 심지어 숙박에 필요한 각종 비품이나 간식 등은 1층의 비품실에 전부 구비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한국의 시스템을 보고 한국은 정말 미친 국가라고 생각하며 머리를 감싸쥐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비품을 누구나 가져갈 수 있게 개방해뒀음에도 아무도 지키고 있지 않다면 이건 곧바로 도둑 맞을 게 분명했거든요. 인도에서는 사람이 지키고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물건을 훔쳐가는데 어떻게 한국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인 시스템을 구비해 둘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정말로 도둑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지
비품실을 개방해뒀음에도 물건이 털린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제가 한국의 후진적인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 1시간 정도를 숨어서 지켜봤음에도 한국인 투숙객들은 자신이 필요한 것들만 챙겨서 나올 뿐 절대로 물건을 훔치거나 필요 이상으로 가져가지 않았기에 저는 이런 게 바로 선진국의 시민의식이구나 싶어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떻게 후진국이라고 하는 건지 저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로 사람을 헷갈리게 했던 중국인 외교부 관계자들을 향해 허공에 대고 욕짓거리를 퍼부을 뿐이었죠. 물론 객실도 놀라웠어요. 이곳 무인호텔의 객실에는 음성명령을 통해 조명, 온도, 커튼을 조정할 수 있는 AI 기반 제어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었거든요. 또한 음악 재생 또는 모닝 알람 설정에 이르기까지 객실의 모든 측면을 관리할 수 있는 음성 활성화 AI 어시스턴트가 함께 제공되었기에 저는 엄청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고작 저렴한 무인 호텔이었을 뿐임에도 한국은 최고의 시민의식과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주었고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한국의 뛰어난 모습에 감탄을 하면서도 점점 겁에 질려갔는데요. 그야말로 한국은 인도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경제대국이자 기술 강국이었고 결국 저는 괜히 한국을 자극했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된 상황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성 공장이 인도에서 철수한다면 인도는 모든 것을 잃겠지만 아무리 봐도 한국이 잃을 건 없어 보였고 또 손해를 본다고 해도 워낙에 강력한 기반을 갖고 있는 한국 경제였기에 이건 한국에 있어서 그다지 피해로 느껴지지도 않을 것 같았죠. 그러나 저는 이판사판이었습니다. 이대로 굴종적으로 나간다면 오히려 본전도 못 건질 게 분명했고 저는 미리 계획했던 대로 한국을 겁줘서 삼성 철수를 막아보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회의장에서 허세를 부리자마자 삼성 관계자는 경악을 금치 못할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삼성 공장이 인도에서 철수한다면 한국은 완전히 망해버릴 거라고요? 현재 인도 말고도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등 한국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안하는 국가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가 왜 굳이 인도라는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거죠?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철수한다면 그건 인도가 손해보는 거지 한국이 손해볼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외교부 관계자라는 자가 인도 노동자들이 무슨 요구를 하는지도 아예 모르고 있군요. 삼성은 인도 노동자들을 위해 에어컨이 설치된 최신식 통근 버스까지 제공했고 임금 또한 인도 내 다국적 기업들 중에서도 최고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임금을 2배를 올려주고 최신식 버스의 교통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라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건 애초에 계약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 현지에서도 이러한 급진적인 임금 인상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더러 삼성이 인도에 공장을 지은 까닭은 인도는 삼성이 공장을 짓는 대신 혹여나 있을지 모를 불법 파업을 막아주겠다고 합의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도 정부는 상황이 닥치자 방관만 하고 오히려 인도 불법 파업 노동자들 편을 들어주더니 이제 와서 협박이나 하며 공장 철수를 막으려고 하고 있다니 당신들은 대체 양심이 있는 겁니까? 그리고 한국인 관리자들이 인도 노동자들을 차별하며 푸대접을 하고 있고 한국인 관광객들이 인도 길거리에서 대소변을 보고 있다고요? 외교부 관계자라는 자가 이런 수준 낮은 말을 하는 것만 봐도 인도의 처참한 현실을 알 것만 같아 한숨이 나오는군요. 당신은 한국에서 하루 정도를 머물렀다고 했는데 하루를 머물고도 한국인들이 그런 짓이나 할 사람들로 보이나요? 이건 전부 중국이 한국 공장의 근무 조건에 대한 불만을 과장하여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한국과 인도를 이간질하기 위해 인도의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언론에서 허위 정보를 흘린 것입니다. 중국은 진작부터 사이버 부대와 위장 언론을 만들어 가짜 뉴스와 선동을 이어나가던 중이었고 결국 이들은 인도 노동자들의 불만을 증폭시킴으로써 파업에 동참하도록 한 것이죠. 설마 인도는 아직까지 이 정도 정보도 알아내지 못했던 건가요? 자, 보세요. 현재 한국인 공장 관리자들이 인도 노동자들을 함부로 다룬다는 기사를 낸 언론들을 보면 이들은 전부 인도계 언론처럼 보이지만 죄다 중국 자본을 바탕으로 한 중국 언론이잖아요. 이러한 유사 인도 언론들은 한국인들의 노동자 학대에 대한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있고 인도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어떻게 침해당하고 있는지 중국이 운영하는 공장의 조건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다른 나라의 파업이 어떻게 더 나은 임금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는지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선동 덕분에 노동자들의 불만이 크게 증가하여 파업이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한국이었다면 진작에 저지했을 이러한 급낮은 선동을 어째서 인도는 아직까지 눈치채지 못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들이 게시한 한국인들이 길거리에서 볼일을 보는 영상들을 좀 보세요. 이게 정말로 한국인처럼 보이나요? 영상들에 나오는 사람들은 죄다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고 중국 국기 키링이 달린 배낭이나 티셔츠 등을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보아 이들은 딱 봐도 중국인이 분명합니다. 한국인들은 절대로 중국 관련한 굿즈들을 착용하지 않고 중국어도 하나도 모르거든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까무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인도에서는 정부조차 파악하지 못한 정보를 한국에서는 일개 기업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의 말대로 이러한 중국 언론이 퍼뜨린 영상 속의 길거리의 볼일을 보는 사람들은 전부 중국어를 구사하고 있기도 했는데요. 물론 저는 한국어와 중국어 구별이 가능했지만 중국인 외교부 관계자들이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 모든 한국인들은 중국어를 할 수 있다고 했기에 깜빡 속아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다른 인도인들은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기에 한국어와 중국어를 구분하지 못하는 인도인들은 길거리에서 볼일을 보는 수준 낮은 사람들은 전부 한국인이라고 믿어버렸겠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절대로 물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인도의 국운이 걸린 일이었고 저는 반드시 삼성 공장을 지켜내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삼성 관계자들이 제시한 이 모든 것이 중국의 공작이었다는 증거가 명백했음에도 도대체 중국이 한국을 깎아내리고 한국과 인도 사이를 이간질해서 얻는 게 뭐냐며 억지를 부려봤는데요. 그런데 삼성 관계자는 곧바로 충격적인 대답을 해오더라고요. 그걸 아직도 모른단 말이에요? 당신 정말 외교부 관계자 맞나요? 한국에서는 외교부 실습생조차 알 법한 일을 어째서 외교부 관계자라는 당신이 모를 수가 있단 말인가요? 자, 보세요. 인도에서 한국 제조업이 중단된다면 중국은 즉각적인 혜택을 얻게 됩니다. 인도 내 한국 공장이 장기 파업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한국 기업들은 생산량을 줄이거나 다른 곳으로 생산을 이전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이를 통해 중국은 전자제품 등의 분야에서 더 많은 제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동안 중국의 전자산업은 압도적인 기술력 차이로 인해 늘 한국에 밀리기만 했는데요. 그런데 만약 한국이 고꾸라진다면 중국은 인도에 비해 더 안정적인 제조 허브로 자리매김하여 한국의 투자와 계약을 중국으로 다시 유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좋지 못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전자제품에서 시작된 수출 능력 저하는 스마트폰과 자동차 등으로 확산되어 갈 것이고 결국 한국의 인도에서의 수출 역량이 감소한 틈을 타서 중국은 다른 산업에서 마저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할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 및 브랜드 신뢰도를 따져보면 중국이 한국을 능가할 리는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중국은 갖은 더러운 수를 총동원해서라도 한국의 발목을 잡는 것이죠. 또한 한국 공장의 파업이 장기화되어 한국과 인도 간의 관계 악화로 이어진다면 중국은 한국과 인도의 동맹관계 단절을 통해 지정학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기술, 국방, 경제 파트너십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시키려는 양국 간의 긴밀한 관계를 막는데 전략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거든요. 특히나 중국은 한국과 인도 사이의 쐐기를 박음으로써 이 두 나라가 아시아에서 강력한 지역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인도는 특히 미국과 호주와 같은 동맹 조직과 함께 중국의 영향력에 대항하는 균형추로 간주되고 있기에 중국이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막고 있죠. 그러나 한국과 인도의 관계가 악화된다면 중국은 이를 이용해 한국과 인도 같은 지역 군사강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 놓고 지역 분쟁을 일으킬 것이고 이로 인해 발생한 혼란은 결국 양국에게도 엄청난 손해로 작용할 것입니다. 물론 한국 입장에서도 인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건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중국을 견제하는 측면에서나 상당히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인도의 수준이 이렇게나 낮다면 그건 동맹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죠. 중국의 선동과 분열 전략에 그대로 당하기만 하고 또 아무리 중국의 선동이라고 해도 터무니없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장기 파업에 돌입하는 등 끝도 없이 욕심을 부린다면 그건 인도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가치가 없는 국가라고 인식하기에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인도의 수준을 보니 아무래도 한국은 인도보다 미국이나 호주와의 군사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또 질 좋은 노동력을 제공할 다른 국가를 찾는 게 더욱 이익처럼 보이고 결국 삼성을 비롯한 다른 한국 기업들은 욕심 많고 수준도 낮은 인도에서 전부 탈출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야말로 허세를 부리다 본전도 못 건진 상황에 결국 눈물을 흘리며 삼성 관계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한번 신뢰를 잃은 상대에게는 국물도 없는지
그저 매정하게 되돌아설 뿐이었고, 저는 그렇게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를 포착하고 삼성 관계자에게 겁을 줘서 협상을 승리하려다가 모든 것을 잃고 인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인도 경제의 붕괴는 불보듯 뻔하고 저는 외교부 관계자로서 한없는 무력감과 좌절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길거리 아무데서나 볼일을 보는 야만인 한국인들이 인도를 무시해 무한정으로 파업하겠으니 삼성이든 뭐든 당장 나가라. 현재 인도 삼성 공장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파업을 이어나가는 가운데 인도에서 한국과 관련한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돼 인도 전역을 충격의 도가니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출신의 마니샤라고 합니다. 저는 인도의 메이저 언론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사실 요즘은 기사거리가 매우 드물어서 골치가 아팠지만 최근에는 아주 좋은 소식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인도 내의 한국 공장에서 대규모 파업이 일어났다는 소식이었죠. 제 친한 친구는 이곳 삼성 공장에서 일하고 있고 제게 악덕 기업 삼성을 욕해달라며 연락을 취해왔는데요. 사실 저 또한 한국에 대해서는 그다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기에 저는 옳다구나 싶어 삼성 공장의 파업 문제를 덥석 물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건 바로 한국이 먼저 인도를 건드렸기 때문이죠. 한국은 자신들보다 못 사는 국가들을 무시하기로 유명한 국가로 인도의 유튜브 채널만 가보더라도 한국인들의 이러한 인도에 대한 차별 문제가 수도 없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네티즌들은 인도의 영상들의 인도는 후진국이라는 댓글을 수도 없이 달고 있고 심지어 인도에 방문한 한국인들 또한 각종 야만적인 기행을 하며 인도를 더럽히고 있거든요. 이들은 인도 관광지의 길거리에 대소변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기도 했고 심지어 인도의 각종 불교 건축물이나 문화재에도 어김없이 대소변을 보며 낙서를 하거나 유적들을 훔쳐가는 건 덤이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인도 사람들은 그 수준이 천차만별이고 인도인들의 경우에도 길거리에 대소변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놈들은 재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인도인들은 남의 나라를 함부로 비하한다거나 하지는 않지만 한국 놈들은 그렇게나 인도인들을 미개한 야만인들이라고 비하를 해놓고 인도에 와서 똑같은 행동을 하며 인도를 더럽히고 있다니 이건 정말 너무했거든요. 조금 이상한 점이라면 인도 영상에 악플을 다는 한국인들은 굳이 자신들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욕설 댓글을 달았으며 인도의 문화재에 대변을 싸는 한국인들 또한 제가 지적을 할 때마다 연신 코리아를 외쳐댔다는 건데요. 보통 이런 경우 자신의 원래 국적을 숨기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기에 저는 도대체 이들이 어째서 자랑스럽다는 듯 자신의 국적을 밝히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했지만 아무튼 한국 놈들은 재수가 없는 녀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한국을 욕하는 기사를 쓰기 위해 파업이 진행 중이라는 삼성 공장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분명 친구는 삼성은 노동자 알기를 우습게 하는 악덕 기업이고 전 세계인들이 한국 기업의 부조리함을 알 필요가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기에 저는 당당히 삼성 공장에 입성했어요. 그런데 인도인 공장 노동자들과 인터뷰를 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일단 임금부터가 그랬습니다. 인도 노동자들은 자신들은 월급 40만 원가량을 받고 있다며 이런 코딱지만한 금액으로는 절대로 먹고 살 수 없다며 인상을 잔뜩 찌푸렸는데요. 이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액수였습니다. 인도의 평균 월급은 4만 원으로 인도 공장 노동자들은 인도 평균보다 10배를 벌고 있는 셈이었거든요. 심지어 40만 원이면 인도 메이저 언론사에서 일하는 저보다도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거였기에 저는 이들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은 최소 월 80만 원은 받아야겠다며 기존의 금액보다 2배 인상된 금액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80만 원이면 인도 상위 0.1%를 가뿐히 넘는 엄청난 월급인데 저는 아무리 같은 인도인이라 이들의 편을 들고 싶어도 이건 인도 노동자들이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기가 찰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더 많은 휴가와 근무 시간의 단축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들의 실질적인 시급은 천문학적으로 비싸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대체 인도 노동자들이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얼토당토 않는 요구를 하는 건지 이해조차 안 갔습니다. 심지어 인도 노동자들은 고용세습까지 요구했는데요. 아니,
파업까지 할 정도로 마음에 안 드는 일자리인데 어째서 자신들의 자식에게까지 물려줄 생각을 한단 말인가? 저는 어느 것 하나 논리에 맞아떨어지는 법이 없는 노동자들의 주장에 학을 뗄 뿐이었습니다. 저는 도대체가 이들의 요구사항이 이해가 안 됐고 이대로라면 기사는 써보지도 못할 게 분명했기에 그저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인도 노동자들의 터무니없는 요구일 뿐이었고 이런 걸 기사로 써낸다면 오히려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만 강화되며 그야말로 한국 좋은 일만 하게 될 게 분명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는 우연히 지금의 파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한 근로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본 순간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는 영락없는 동아시아인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는 힌디어도 잘하지 못했고 인도인들처럼 안 씻은 듯한 지저분한 행색을 하고 있었으며 동아시아인 치고는 너무 까무잡잡하고 키도 작은 그의 외적인 특징상 그는 중국인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은 동인도 출신이라 얼굴이 동아시아인과 비슷한 거라며 자신은 영락없는 인도인이라고 억지를 부렸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이 자란 마을에서는 힌디어를 사용하지 않아서 힌디어가 능숙치 않다며 계속해서 자신이 인도인이라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이 선진국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사실 찢어지게 가난한 후진국으로 이들은 삼성이라는 대기업 하나만 믿고 으스댈 뿐 다른 산업들은 전부 열악하고 후진적이라 한국인들의 평균 월급은 5만 원밖에 안 되는 빈곤국가라고 말을 이어나가더군요. 그리고 이렇듯 한국인들의 평균 임금은 인도와 비슷한데도 삼성 근로자의 월급만은 격차가 심각하다며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인도인들은 40만 원을 받는데 한국인들은 몇백만 원이나 받으니 이건 너무 불합리하지 않냐며 따지고 들었어요. 그의 말을 듣고 저는 기자로서 수상한 촉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고 쳐도 힌디어도 제대로 못하는 이 중국인처럼 생긴 남성이 파업을 주도하는 것도 그렇고 굳이 인터뷰를 하러 온 기자인 제게 먼저 다가와 일반 노동자들은 쉽게 알 수 없는 정보들을 넘기는 것도 그렇고 미심쩍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기자다 보니 자연스레 정보가 빠르고 중국인들의 스파이 활동 및 중국 사이버 부대가 전 세계의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인도와 중국은 사이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인도에도 중국 정부에서 고용된 스파이들이 여럿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를 이간질해서 거의 전쟁 직전까지 가게 한 것도 전부 중국인 스파이의 이간질 때문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을 정도로 중국의 여론 조작 및 선동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이 정체불명의 인도인은 중국의 스파이가 분명하고 이번 파업은 중국이 관여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인도 평균 월급보다 10배는 더 많이 받는 노동자들이 왜 구태여 파업을 하겠어요? 아무래도 인도 노동자들은 이 중국인의 선동에 넘어간 모양이었고 중국인은 인간 본연의 욕구인 금전적인 욕심을 살살 긁으면서 인도 노동자들이 한국 기업을 망치도록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업은 한국의 경제력도 낮추고 또 한국과 인도의 사이까지 이간질할 수 있으니 중국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눈엣 가시였던 두 국가를 견제할 아주 좋은 수라고 할 수 있었죠. 그래도 저는 한국이 후진국이라는 사실에 부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인도 관광지에서 대변이나 보는 한국인들의 처참한 수준을 보면 이들은 중국인과 다를 바가 없었고 이런 교양 없는 민족이 부유할 리는 절대로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뒤에서 인도의 호박씨나 까고 있다니 한국은 정말 주제도 모르는 국가임이 분명했죠. 그러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판별할 아주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회사에서 저를 한국으로 파견 보냈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회사는 이번 파업 문제에 대해 인도의 편을 드는 기사를 작성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한국인들이 인도를 차별하는 문제와 인도 관광지에서 각종 기행을 펼치며 인도를 망치고 있는 문제는 인도 내에서도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었고 많은 인도인들이 한국에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리고 인도인 노동자들의 삼성공장 파업 문제에 관해서도 아무래도 대부분의 인도인들이 자국의 노동자들의 편에 서곤 했기에 한국에 대한 여론은 더욱 좋지 않았죠. 한국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도의 인터넷 커뮤니티나 뉴스 등에서는 삼성공장의 한국인 관리자들이 인도인 노동자들에게 각종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대우를 한다며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나돌아다니기 시작했기에 한국에 대한 여론은 더더욱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실제로 인도 노동자들을 인터뷰해본 저로서는
이것도 전부 중국 사이버 부대의 이간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아무래도 한국이 욕을 먹는 것은 제게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통쾌한 느낌마저 들었죠. 아무튼 제가 속해 있는 언론사는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를 취재해올 것을 요구했고, 그렇게 저는 한국의 후진적인 점을 포착할 겸 의문의 인도인이 한국에 대해 말했던 것이 진짜일지를 확인도 할 겸 한국에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분명 후진국이라더니 인천공항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했거든요. 도대체 어떤 후진국에서 이 정도의 공항 인프라를 구비해 둘 수가 있단 말인가? 이건 공항이 아닌 마치 하나의 도시처럼 보였을 정도로 엄청난 웅장함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인천공항 측에서는 비행기에서 내린 탑승객들을 픽업해주는 공항 셔틀버스까지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인들은 비행기에서 정신없이 내려서 서로 먼저 버스에 탑승하려고 싸우는 게 아닌 자기보다 힘든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도우며 끝까지 배려심 깊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건데요. 몇몇은 자신의 옆좌석에 앉은 노인의 무거운 짐을 전부 내려주었고, 몇몇은 셔틀버스에 노약자의 짐을 대신 실어주기도 했어요. 덕분에 비행기에서 버스로 향하는 과정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고, 저희는 상당히 신속하게 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죠. 이건 정말 뜻밖의 모습이었기에 저는 벙찔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정도로 높은 교양 수준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어떻게 남이 나라 길거리에 대소변이나 볼 수 있는 것이며, 이런 착한 사람들이 인도를 무시하고 차별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아무래도 제가 한국에 대해 오해를 했을 수도 있겠다 싶었고, 그렇게 여러 생각을 하며 수속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한국 공항의 수속 과정도 매우 놀라웠어요. 사실 인도는 중국과 파키스탄 등 인접한 여러 국가들과 크고 작은 분쟁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나 파키스탄과는 영토 분쟁까지 겪으며 양국은 폭발물 설치 같은 극악무도한 공격들도 빈번하게 주고받고 있기에 공항에서의 수색 과정은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의 공항 인프라는 아직도 형편없어서 스캔 과정이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재수가 없으면 하루를 꼬박 공항에서만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 공항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은 수동으로 가방을 검사할 필요 없이 추가 검사가 필요한 품목을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는 AI 기반 엑스레이 기계를 사용하여 가방을 3초 만에 스캔했기 때문인데요. 저는 숱한 해외 파견 경험이 있지만 이런 최첨단 기계를 도입한 국가는 난생 처음이었기에 그저 당황한 채 머리를 긁적일 뿐이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어느 경지를 초월한 수준에까지 이른 것 같았거든요. 심지어 한국 공항 직원들은 무척이나 친절했고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제가 공항을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줬는데요. 이건 인도인들을 차별하는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고, 저는 예상과는 너무도 달랐던 한국에 큰 충격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준 건 중국인들의 조작과 선동 때문인 게 분명해 보였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처음 왔지만 엄청난 안정감과 제 집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마음을 놓긴 너무 일렀어요. 공항은 한국과의 얼굴과 다름없는 곳이고, 그래서 보통 개발도상국이나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공항 인프라만 보여주기식으로 그럴듯하게 해놓은 뒤 외국인들에게 인정을 갈구하곤 하거든요. 한국도 이와 비슷하게 보여주기식으로 공항에서만 선진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해놓은 걸 수도 있었기에 저는 일단 경계를 늦추지 않기로 했죠. 그러다 제가 막 공항에서 빠져나갈 무렵 저는 매우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한국인들의 태도였죠. 물론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매우 친절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들처럼 보이긴 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서구권 국가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 백인이 무언가를 물어봤을 때 한국인들은 백인에게 분명히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었지만 딱 봐도 인도인처럼 생긴 제가 한국인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놀라지 마세요. 한국인들은 백인들보다 제게 훨씬 더 친절한 도움을 줬거든요. 한국인들은 서구권 선진국 출신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겐 그저 친절한 영어 설명만 건네줬다면 인도라는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 출신인 제게는 직접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주는 수고를 기꺼이 감내해줬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태도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인들은 강자에게 오히려 강하고 약자에게는 관대한 태도를 보일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한국인들은 본성 자체가 강인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런 사람들이 다른 개발도상국들을 차별했다는 사실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삼성공장이 인도 노동자들에게 막대한 임금과 복지를 제공했던 것도 이러한 한국인들의 약자에게 관대한 태도에서 기인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저는 아무래도 상황이 매우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인도를 위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했음에도 인도는 중국인들의 공작에 속아 한국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갖게 되었고 또 이제는 파업까지 일삼고 있다니 한국이 이런 인도의 피로감을 느끼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인도 노동자들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염증을 느낀 삼성이 인도에서의 공장을 철수하기라도 한다면 그건 인도 경제의 직격탄으로 작용할 재앙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 복잡한 생각은 한국 버스에 탑승하자마자 싹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버스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웠고 저는 그저 생각을 멈춘 채 멍 때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일단 한국의 버스는 약속한 시간에 단 1분도 늦지 않고 정시에 도착했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한국 버스는 전부 전기차였기에 매우 친환경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도에는 대중교통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대중교통망이 매우 열악하기 그지없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인도는 인건비가 저렴한 대표적인 국가로 사실상 택시나 릭샤 등을 이용하는 것이 버스보다 싸게 먹히니 이러한 대중교통이 발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인건비가 상당히 비싼 선진국인지 세계 최고 수준의 대중교통 인프라와 시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버스 정류장에는 기사를 구인하는 공고문이 붙어 있기도 했는데 한국의 버스 기사 월급은 인도에서 최상류층에 속한다는 정치인 월급보다도 훨씬 더 높았고 이건 한국의 평균 월급이 5만 원이라고 주장한 수상한 인도인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과장을 조금 보탠다면 한국인들의 하루 일급이 인도의 평균 연봉과 비슷해 보였고 이건 양국의 경제 수준 차이를 여실히 보여줬기에 아무래도 한국이 인도 공장 노동자에게 책정한 월급은 충분한 것을 넘어 차고 넘칠 정도였던 거였죠. 아무튼 그렇게 탑승한 전기차 내부는 마치 최첨단 기술력의 집합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도에서는 꿈도 못 꿀 최첨단 장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버스에 무료 와이파이가 터지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좌석마다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포트가 장착되어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심지어 버스에는 인도에서는 상류층 부잣집에도 없는 공기청정기까지 가동되고 있었기에 저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22세기에 온 것만 같은 신비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버스에서 제공하는 무료 와이파이를 통해 모바일 지도를 살펴보고 있었는데 이 버스는 원래의 경로대로 이동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아무리 정류장 간격이 먼 광역버스라고 해도 도대체 무슨 이유로 경로대로 이동을 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저는 혹여나 버스 기사가 다른 목적을 갖고 있나 싶어 약간의 긴장이 되기도 했는데요. 인도에서는 택시기사가 승객을 태운 상태에서도 자신의 친구를 추가적으로 태우기 위해 경로를 이탈하는 경우가 너무도 잦고 또 외국인 관광객에게 물건을 강매하거나 돈을 뜯어내기 위해 고의적으로 이상한 곳으로 데려가는 사기와 납치 행위가 너무도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옆에 앉은 한국인에게 도대체 이 버스는 왜 경로대로 이동하지 않는 건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승객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충격적인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의 광역버스의 경우 최첨단 GPS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AI 내비게이션이 탑재되어 있고 이 내비게이션은 실시간 경로를 반영하여 최대한 빠른 경로를 자동으로 안내해 주거든요. 아무래도 내비게이션이 원래의 경로와 다른 경로를 알려준 것을 보니 지금은 퇴근 시간이라 해당 도로가 정체되었거나 혹은 도로에 사고가 발생했을 수도 있죠. 한국이 자체 개발한 AI 내비게이션은 교통 흐름, 혼잡도 및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교통당국의 AI 기반 교통관리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고 버스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자동으로 변경된 경로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21세기에 이런 기술이 존재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이건 당장 기사로 작성한다고 해도 인도인들은 단 한 명도 믿지 않을 정도의 비현실적인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자리를 박차고 나가 운전기사 쪽으로 다가가 마법의 내비게이션을 더욱 유심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사에게 접근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고 비명을 질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버스 기사는 핸들에서 손을 떼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는 운전 중에 졸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고 저는 패닉에 빠져 당장 기사를 흔들어서 깨웠는데요. 그런데 한국인 기사는 여전히 버스에서 손을 뗀 채로
저를 마치 주정뱅이 보듯 쳐다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장면을 보던 다른 한국인들도 핸들에서 손을 뗀 채로 운전을 하는 버스 기사를 이상하게 보기는커녕 전부 저를 보고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을 뿐이었어요. 저는 한국인들이 단체로 귀신에 홀리기라도 한 건가 싶어 황당해하고 있었는데 이내 제 옆좌석에서 친절한 설명을 해주던 한국인이 다급히 뛰어나와 놀라운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건 자율주행 버스예요. 그래서 버스 기사는 굳이 운전대를 잡을 필요가 없죠. 현재는 시범 운영 중이기 때문에 버스 기사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탑승해 있지만 한국은 곧 자율주행 대중교통이 일상화될 거고 심지어 지하철의 경우에는 이미 진작부터 기관사 없이 자율주행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한 AI 내비게이션은 곧 운전자를 대체할 거라고요. 저는 그의 말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한국의 기술은 어느 경지에까지 도달했다는 말인가? 그리고 불현듯 한국의 기술력이 이미 운전자까지 대체할 수준에 이르렀다면 아무래도 공장 또한 이미 자동화를 도입한 상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기업들은 이제 더는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고 이건 인도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기인 상황이었죠. 한국 기업의 공장들은 수많은 인도 노동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이제 더는 인도의 공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면 인도 경제는 일순간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순간적으로 엄청난 불안감이 들었고 결국 일정 마지막 날로 계획했던 삼성 공장 견학을 당장 오늘로 앞당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삼성 공장으로 가는 길에서 저는 여러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한국의 길거리는 대소변은커녕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거든요. 아무래도 인도 길거리에 대소변을 보는 사람들은 역시나 한국인이 아닌 전부 중국인인 모양이었고 저는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다른 나라를 욕보이는 중국인들의 지독하고도 미개한 심성에 학을 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한 감탄과 중국에 대한 혐오로 여러 생각을 하다가 어느새 삼성 공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공장에 들어감과 동시에 저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삼성 공장은 거의 자동화된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한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AI 기반 로봇은 조립 및 품질 관리부터 포장 및 재고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업을 처리하고 있었고 심지어 이 AI 로봇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능을 개선하고 새로운 작업에 적응하며 운영 데이터에서 학습할 수 있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장착되어 있기에 마치 인간처럼 계속해서 발전하는 중이었어요. 더 놀라웠던 점은 한국의 공장에서는 시설 내 자재 취급을 위해 자율주행 차량과 드론을 사용했다는 거였습니다. 자율주행 지게차와 로봇카트는 공장 전체에서 원자재와 완제품을 이동하여 워크플로우를 최적화하고 사람의 개입 필요성을 줄이고 있었죠. 저는 정말 까무러칠 정도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도 기술력만 해도 삼성은 노동력을 기존보다 80% 이상은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이 말은 굳이 해외에 공장을 지음으로써 불법 파업 같은 귀찮은 일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뭘 그 정도쯤으로 놀라냐는 듯 더욱 충격적인 장면들을 보여줬죠. 삼성 공장의 AI 기반 시스템은 더 가치 있고 놀라운 일 처리 능력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삼성이 자체 개발한 AI 기반 시스템은 예측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기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유지 보수가 필요한 시기를 예측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공장은 장비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여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의 AI 시스템은 시장 수요를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생산량을 조정하기도 했죠. 특정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급증하면 공장은 사람의 개입 없이도 생산 능력을 자동으로 늘리고 자원과 노동력 배분을 조정하여 수요를 충족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기계의 고장이나 갑작스러운 수요와 공급의 변화는 인간이 절대로 대응할 수 없는 영역으로 공장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에 인간이라면 그러한 예측할 수 없는 변수에 순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겠다는 듯 이 모든 변수를 AI 기술을 통해 사전에 대응하고 있었고 이건 그야말로 완벽한 최적화를 통한 극도의 효율을 달성한 모습이었어요. 물론 AI는 공급 사슬을 관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원자재를 적시에 주문하여 재고 과잉이나 부족을 방지하기도 했는데요. 삼성이 개발한 AI 시스템은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 동향을 추적함으로써 공장은 운영 중단을 피하고 재고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공장에서는 이러한 재고나 다른 국가에서 수입해와야 하는 원자재,
그리고 예측 불가의 변수들 때문에 원래 예상했던 생산성의 절반가량밖에 효율을 못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인도처럼 공장 인프라가 열악한 경우라면 30%의 효율만 나와도 선방했다고 보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사람이 아닌 AI 시스템으로 그야말로 100% 효율을 자랑하고 있었고, 이런 모습을 보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가장 무서운 점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공장의 모든 기계, 로봇, 공정은 패턴을 식별하고 생산을 최적화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분석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생성한다는 점이었는데요.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장은 계속해서 학습하여 더 높은 효율성을 달성하고 있었고, 이 말은 한국이 완전한 자동화 공장을 실현하기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실제로 삼성공장 관계자는 이 공장은 아직까지는 일부의 노동인력이 필요하지만 만약 공장이 머신러닝을 통해 완전한 자동화를 달성한다면 이제 삼성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른 기업들은 인간의 노동력이 거의 필요 없어지므로 해외 공장을 전부 철수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인간 노동력의 필요성이 거의 사라진 한국은 한국 국내의 인력만으로도 충분히 수요를 충당할 수 있으니 굳이 인도 같은 곳에 공장을 지어서 불법 파업이나 계약 위반의 리스크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죠. 이 말은 한국은 높은 기술력을 통해 오직 한국인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산다는 뜻이었기에 저는 엄청난 부러움을 느끼면서도 인도와의 현격한 수준 차이를 보이는 한국의 모습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평균 월급 5만 원을 받는 후진국이라더니 도대체 세계 최고의 국가를 보고 어떻게 후진국 소리를 할 수 있단 말인가요? 그리고 지금 인도 노동자들은 중국에 속아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실 삼성이 변덕을 보인다면 삼성은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인도 공장을 철수하고 한국 국내의 노동력만으로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의 압도적인 강력함에 넋이 완전히 나가버렸고 한국에서 취재한 모든 선진적인 영상들을 정리해서 기사를 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발 인도인들이 주제를 알았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지만 저 또한 중국의 선동에 넘어가서 한국을 이유 없이 미워했던 것에 엄청난 죄책감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수준이 비교적 낮은 인도인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한국의 실체를 알리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인도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삼성도 없다. 월급을 2배로 올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일을 하지 않을 테니 당장 꺼져라. 여기 인도의 삼성공장 노동자들이 떼거지로 모여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내 삼성이 충격적인 결정을 내리자 인도는 총리까지 나서는 이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출신의 리티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삼성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인데요. 사실 제 인생, 그리고 저희 마을 사람들의 삶은 삼성이 마을에 공장을 세우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삼성은 저희 마을 사람들에게 신적인 존재고 저희 모두를 구원해준 고마운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마을은 인도 정부에게 버림받았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엄청나게 열악한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저를 포함한 마을 사람들은 태어나서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에는 학교가 아예 없기 때문이죠. 마을에는 학교는커녕 기본적인 책이나 교사조차 전혀 없었고 따라서 저희 마을 사람들에게 글자를 읽고 쓰는 건 정말 꿈 같은 소리였습니다. 때문에 저희 마을은 문맹률 98%라는 인도 최악의 문맹률을 자랑했고 그야말로 미래가 없는 마을이라고 할 수 있었죠. 당연히 병원도 사치였습니다. 저는 10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지만 지금 남은 동생들은 단 4명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인도의 시골 지역들처럼 마을에는 기본적인 병원조차 존재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보건소에 도착하려면 하루는 꼬박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동생들은 설사병이라는 별거 아닌 질병에 감염되었음에도 저희 마을에는 기본적인 의약품조차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이렇듯 저희 마을은 21세기를 살아가는 게 아닌 20세기, 어쩌면 19세기를 살아가는 그야말로 시간이 멈춘 곳이었고 저희는 끔찍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생존을 위한 사투를 이어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공장이 이곳 마을에 들어서면서부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죠. 한국의 삼성은 저희 마을의 발전 가능성에서 희망을 받고 결국 마을에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리고 삼성 공장이 마을에 들어서면서부터 저희 마을 사람들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삼성 공장이 들어옴에 따라 저희 마을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사연은 한국에까지 전해지기 시작했고 이내 한국인들의 봉사행렬이 이어졌는데요. 또한 한국의 기업들은 저희 마을의 열악한 급수 조건을 보고 저희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 시스템 정비와 정화 사업을 실시했죠. 결국 매일 오염된 물을 먹고 설사병에 걸려 사망하는 사람들만 해도 엄청났던 저희 마을은 더 이상 물과 관련된 질병으로 죽거나 혹은 집에서 1시간은 떨어진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지 않아도 되는 기적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한국의 삼성 등의 기업들이 이곳에 학교를 짓고 자격을 갖춘 교사를 고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한국이 지어준 학교에는 이 지역 최초로 컴퓨터를 도입해서 현대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었기에 마을의 교육 수준은 순식간에 급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문맹률도 수직 하락했고 저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도 틈틈이 학교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이제는 글자를 읽고 쓸 수 있게 되면 물론 영어라는 외국어까지 배울 수 있었죠. 그리고 이에 감명을 받은 인도 언론은 저희 마을의 문맹 극복 사례를 취재한 뒤 특집 방송으로 내보내기까지 했어요. 결국 저희 마을은 인도의 다른 가난한 지역들의 희망처럼 여겨지며 모두가 저희 마을의 성공에 환호하고 기적을 만들어준 한국을 존경하게 되었죠. 그야말로 모두가 살기 싫어하는 버려진 마을이었던 이곳은 한국의 손길이 닿은 직후 완전히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만들어준 가장 큰 기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의료 인프라의 개선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마을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작은 보건소만 해도 하루는 꼬박 이동해야 겨우 도착하고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인프라를 갖춘 병원은 현실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천문학적으로 비싼 의료비도 문제지만 애초에 인도는 의료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국가로 병원 예약은 거의 1년 이상 밀려있는 게 다반사거든요. 그런데 삼성은 공장을 설립하면서 현대식 의료시설이 구비된 병원을 지어주었고 마을 주민들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과 공장 근로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저렴한 치료를 제공했죠. 이러한 의료 혜택은 직원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로 확대되어 접근성이 높고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경험한 적이 없는 마을 주민들에게 생명줄을 제공했습니다. 덕분에 마을에서 그렇게나 흔하던 출산을 하다가 죽는 일, 감기나 설사병 같은 기본적인 질병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전부 사라졌어요. 심지어 삼성은 다른 공장들보다 더욱 높은 임금과 식사 지원 등의 환상적인 복지까지 제공했는데요. 덕분에 가난해서 굶어 죽던 저희 마을의 운명은 한국 덕분에 180도 뒤바뀌게 되었죠. 하지만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일만 가득할 줄 알았던 마을에는 일순간 충격적인 상황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삼성 공장에서 근무하던 인도 노동자들이 단체 파업을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저는 일공정 노동자들 사이에서 파업 이야기가 나돌 때 이건 그저 헛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삼성을 배신한다는 건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는 것과 다름이 없었거든요. 삼성은 저희에게 막대한 임금과 강력한 복지를 제공했고 이것보다 더 많은 요구를 하는 건 지나친 욕심이었어요.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인도인들은 한국이 저희를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사실도 잊은 채 그대로 파업을 진행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공정에서 시작된 파업은 점점 2공정, 3공정으로까지 번지며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했고 이내 제게도 파업에 동참하라는 압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도저히 파업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바로 막내 라울 때문이었죠. 라울은 태어나자마자 소아마비를 앓게 되었고 마을 상황상 병원은 엄두조차 못 냈기에 동생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는데요. 그 때문에 라울은 마을의 짓궂은 사람들로부터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조롱과 욕설을 들으며 늘 집에만 박혀서 눈물만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이 지어준 병원은 라울을 구원해줬어요. 삼성 병원에서 일하는 실력 좋은 의사는 라울이 멀쩡히 걸을 수 있도록 다리를 수술해줬고 제가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동생은 거의 공짜 수준의 수술비만 지불할 수 있었는데요. 그야말로 한국은 한 소년의 인생과 저희 가족의 행복을 구원해준 것과 다름없고 그 뒤로 라울은 다리병신 대신 기적의 소년이라고 불리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저희 가족을 도와준 삼성을 배신하라니 이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선 안 될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업에 동참하는 대신
다른 인도 노동자들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봐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한국이 저희 마을을 위해 해준 것을 생각해 보세요. 저희 마을에는 도로조차 없어서 장마철에는 마을 밖을 벗어날 수도 없었고 깨끗한 물과 전기도 없어서 원시인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변의 인프라에 투자해줬고 이들은 포장된 도로를 건설하고 깨끗한 수도 시스템을 설치했으며 전기 인프라까지 설치해주며 저희 마을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줬어요. 이러한 개선으로 더 나은 교통, 더 안전한 생활 환경, 위생 개선이 가능해져 더는 수인성 질병으로 죽는 사람도 발생하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만 해도 그래요. 당신의 어머니는 얼마 전 뇌졸중으로 쓰러졌지만 삼성이 세운 병원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잖아요. 도대체 인도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지고도 살아난 사람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가난하고 의료 인프라도 열악한 인도인들이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기적이고 또 한국은 당신의 어머니의 목숨을 구원해주기까지 했는데 당신은 염치라는 것이 아예 없는 건가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은 제 말에 들은 척조차 안 하더라고요. 그들은 제게 배신자라며 얼굴에 침을 뱉었고 쓰레기까지 던지며 위협적인 행동을 일삼았거든요. 정말로 여성 인권이 지하바닥에 위치한 인도이기에 만약 한국인 관리자들이 이들을 말리지 않았다면 저는 살아서 그 자리를 빠져나갈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인 직원들은 폭행을 행사하는 인도 노동자들을 말려줬고 덕분에 저는 그러한 야만의 현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파업은 이내 대규모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인도 노동자들은 정말 삼성을 털어먹기 위해 작정을 했는지 파업은 1개월 넘게 지속되며 공장은 계속 가동 중지된 상태로 남아 있었는데요. 인도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2배로 올려줄 것이며 모든 인도 축제날에 대한 유급 휴가를 추가해달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왔어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파업을 한 시간까지 전부 유급으로 쳐서 임금을 달라며 정말 인간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요구를 뻔뻔하게 해왔죠. 저는 인간의 탐욕스러움의 끝을 본 것 같아 상당한 불쾌감이 들면서도 현실적인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삼성이 이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도저히 받아들일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로 대규모 파업이 진행되는데도 인도 정치권들은 삼성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인도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듯한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니 삼성은 계약 위반을 밥 먹듯이 하는 인도에서 공장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는 가족들을 위해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입장이었기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파업 때문에 계속해서 돈을 못 벌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을 들어두기로 했죠. 바로 마을의 다른 공장에서의 일자리를 알아보는 거였습니다. 사실 삼성이 보여준 기적은 그저 마을 인프라와 높은 임금뿐만이 아니었어요. 삼성이 마을에 들어오니 다국적 기업들의 공장도 차례차례 마을로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아무래도 삼성은 글로벌 대기업이고 국제적인 위상이나 신뢰도도 상당히 높은 브랜드였기에 삼성이 구태여 이곳 마을에 공장을 짓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는 신뢰의 인식을 심어준 모양이었는데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등의 공장들도 차례차례 건설되기 시작했고 실제로 제 친구들 몇몇은 이러한 기업의 공장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 기업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자마자 그 즉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근무 조건은 열악하기 그지없었거든요. 사실 인도 기업의 공장들에서는 관리자들이 공장 노동자들에게 폭행을 일삼고 또 낮은 임금과 더불어 복지가 전혀 없기로 유명한데요. 부끄럽지만 인도에서는 폭행이나 사기 등이 더 이상 불법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고 특히나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폭행을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다국적 기업들은 분명 인도 기업이 아니었음에도 인도 현지법에 최적화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고 미국과 유럽 등의 관리자들은 인도 노동자들을 두들겨 패면서 일을 시키는 자신들의 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했을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인도 현지에 적응된 낮은 임금과 복지가 없는 건 당연했고 그야말로 이들 기업들은 인도의 노동력만을 착취하기 위해서 이곳에 들어왔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삼성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모습이었기에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국적의 기업들은 현지 인프라의 개선이나 마을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오직 한국 기업들만은
현지의 사람들과 함께 공생하는 관계를 추구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었음에도 현지인들에 대한 높은 임금과 복지, 그리고 인간다운 대우와 놀라운 인프라 지원을 보장해줬죠. 당연히 한국인 관리자들이 인도 노동자들을 폭행하는 법도 없었고 늘 인간 대 인간으로서 존중해줬습니다. 그런데 삼성공장 노동자들은 이런 한국을 배신한 거였고 저는 이제는 아무리 같은 인도인이라지만 인도 노동자들의 인간이하의 행동에 치가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한국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의 공장에서 일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에 그저 고개를 푹 숙일 뿐이었습니다. 삼성공장에서 높은 임금을 받으며 인간적인 대우를 받다가 미국이나 유럽의 공장에서 매일같이 얻어맞으며 낮은 임금을 받기까지 한다면 이건 도저히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인도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파업을 이어나간다면 정말로 삼성이 공장을 철수시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저는 패닉에 빠지며 인도 노동자들의 파업을 반드시 막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 언론들의 이러한 인도 노동자들의 불법 파업을 투고하며 언론에서 이러한 장면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해주길 바랐습니다. 아무래도 인도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좋고 모두가 저희 마을을 완전히 변화하게 해준 삼성을 존경하고 고마워하고 있기에 만약 언론이 인도 노동자들의 이기적인 행태를 집중 조명한다면 상황이 조금은 개선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상황은 제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인도 언론들은 마치 누군가에게 조종이라도 당하고 있는 듯 하나같이 이 문제를 무시할 뿐이었고 파업은 계속해서 장기적인 국면으로 흘러가기만 했거든요. 아무래도 인도 정부는 한국과 맺은 계약을 모른 척하며 불법 파업을 그저 방관할 생각인 모양이었고 인도 정부의 압박을 당한 언론은 아무런 말도 못하는 것 같았는데요. 그렇게 결국 삼성은 칼을 빼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마치 금방이라도 공장을 철수하려는 듯 마을에 지어준 인프라들의 운영을 중지시켰거든요. 삼성이 운영하던 병원은 갑자기 문을 닫았고 근로자와 그 가족, 마을 주민들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료 치료에 의존하기 시작했던 마을 주민들은 갑자기 개인 의료 서비스를 위해 감당할 수 없는 돈을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였고 또 애초에 삼성이 지어준 병원이 없다면 마을 근처에는 아예 병원이 존재하지 않기에 저희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100년 이상은 후퇴한 의료 인프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삼성이 조치를 취하면서 학교와 교육 프로그램까지 전부 폐쇄되었고 결국 수천 명의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삼성은 학교는 그대로 유지하되 교사 고용이나 교과서 기부 같은 복지를 없앤 거였는데요. 하지만 삼성이 하던 일을 대신 맡아줄 사람이나 기관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렇게 학교는 폐쇄되고 말았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삼성의 조치 후 한국이 지어준 현대적 인프라의 유지보수는 상당한 위험에 처하게 되었거든요. 사실 수도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와 전기 인프라 유지는 한국 기업들의 도의적인 투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인도의 지방정부는 삼성과 동일한 수준의 인프라 유지보수를 제공할 수 없거든요. 결국 삼성이 손을 놓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을 전체는 점점 고립 상태로 돌아갔고 저희가 당연하게 여기던 현대식 편의시설은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인도 노동자들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삼성이 없으면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여전히 알아차리지 못했고 자신들이 열심히 일해준 덕분에 삼성이 큰 이득을 볼 수 있었던 것 아니냐며 그리고 인프라를 다시 회수해가는 건 도둑질과 다름없다며 하루빨리 인프라를 원상복구할 것을 요구했거든요. 저는 같은 인도인으로서 조국에 대한 엄청난 부끄러움을 느끼는 동시에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공장까지 철수해버린다면 저희 모두는 다시금 19세기쯤으로 돌아가서 원시인처럼 생활하게 될 거라고 확신했기에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 지속되던 와중 한국은 정말로 인도 공장의 철수를 선언하고 말았어요. 삼성 입장에서는 계약을 어겨가면서까지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인도 노동자들에게 학을 뗄 수밖에 없었고 이를 방관만 하는 인도 정부를 보고 이 나라에서의 미래는 절대로 없다는 확신을 가진 모양이었는데요. 결국 한국은 더 이상 인도의 공장을 유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인도 노동자들은 욕심을 부리다 순식간에 실업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마을은 난리가 났어요. 삼성 공장만 해도 수만 명의 인도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었고 이 말은 이제 수만 명의 실업자들이 생겨났다는 뜻이었는데요. 또한 삼성 공장은 전통적인 농업노동이나 다른 공장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임금을 보장하고 있었기에
욕심을 부리던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발등에 불 떨어진 격이었습니다. 심지어 삼성공장의 존재는 다른 일자리까지 창출하며 그야말로 마을의 지역사회와 인도의 제조업을 먹여 살리는 보석 같은 존재였는데요. 또한 인도 노동자들은 현지 시장, 상점, 식당에서 임금을 지출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죠. 노동자와 증가하는 인구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기업이 등장했고 결국 인도 전체에 이익이 되는 경제성장 사이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리는 삼성이 떠나면서 박살이 난 셈이고 이건 저희 마을뿐만 아니라 인도 경제의 순환고리를 깨부수는 꼴이 되었습니다. 결국 마을은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고 지금이라도 한국에 납작 엎드려서 용서를 구한다면 약자를 존중하는 한국은 분명 자신들을 용서해 줄 거라며 비굴한 자기 합리화를 취했는데요.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삼성은 인도 말고도 다른 많은 선택지가 존재하는지 벌써 인도 공장을 이전할 다른 국가들까지 결정해 놓았다는 뉴스가 보도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신사적이고 배려심 깊은 행동을 하며 감동을 주지만 한번 배신을 한 상대에게는 국물도 없는 한국인들의 특징을 고려해 본다면 한번 결정을 내린 삼성이 결정을 번복할 리도 절대로 없어 보였죠. 사실 몇몇 인도 노동자들은 공장의 비품을 훔쳐간다거나 다른 노동자들의 물건을 훔친다거나 하는 질 낮은 행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인도에서 이러한 행동은 너무나도 흔하고 당연하게 여겨지므로 이들은 한국 공장에서도 똑같은 짓을 저지른 거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공지를 통해 앞으로 이런 일이 한 번 더 발생할 시 해고와 동시에 삼성 공장 재취업 불가능이라는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이는 정말로 말뿐이 아니었는지 삼성은 공장 내 분위기를 흐리는 노동자들을 전부 적법하게 해고하며 두 번은 없다는 강경한 조치를 취했죠. 또한 한국 기업들은 인도 이전에 베트남에 먼저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베트남은 한국 기업들이 자신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잘해주자 물러보고 역갑질을 하며 심기를 건드렸다고 하는데요. 결국 한국 기업들은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전부 미련 없이 베트남에서 빠져나갔고 한국 기업들 덕분에 한참 상승세를 타던 베트남 경제는 순식간에 붕괴되어 지금도 성장이 정체된 상태로 개발도상국으로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즉, 저희는 한국의 호의를 절대로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됐던 것이고 이제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거였습니다. 특히나 삼성은 저희 마을에 있는 공장을 철수함과 동시에 다른 지역에 있는 공장들도 차례차례로 철수하겠다는 폭탄 선언까지 했는데요. 이 말은 삼성 공장에 전적으로 경제를 의존하는 인도의 소도시들이 차례차례 붕괴될 거라는 뜻이며 삼성 브랜드라는 국제적인 인지도를 고려한다면 인도라는 국가의 국제적 신뢰도가 바닥을 치게 될 거라는 것을 뜻했습니다. 즉, 삼성의 철수를 시작으로 이를 본 다른 국가의 기업들도 순차적으로 빠져나가 결국 인도의 경제는 완전히 괴멸될 것이 분명했죠. 결국 계속해서 간을 보며 삼성을 압박했던 모디 총리는 그제야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의 인도 공장 계획 취소 결정으로 인한 치명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자 인도 총리는 지역사회, 경제, 심지어 국제 투자자들로부터도 엄청난 압력을 받은 모양이었는데요. 삼성의 투자가 무산되면서 인도 전역에 충격파가 일었고 대량 실업, 지역 경제의 붕괴, 외국인 직접 투자의 매력적인 목적지로서의 인도의 명성이 상당히 약화되었거든요. 일단 모디 총리는 이례적으로 마을의 군인까지 출동시켜 파업 지도자들과 파업 사태를 조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노동자들을 전부 체포했는데요. 결국 수십 명의 노동 지도자가 구금되었고 정부는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인도 경제를 방해하고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며 법적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파업 중인 일반 근로자들은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총리는 삼성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이례적으로 어마어마한 벌금을 부과했기에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파업 지도부의 주요 인사들은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정부는 일반적으로 경제 파괴 행위로 간주되는 법률에 따라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일부 근로자는 파업에 가담한 혐의로 5에서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죠. 또한 인도 정부는 삼성이 나가면 인도는 완전히 망해버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지 파업을 지지했던 세력들을 탄압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며 어떻게 해서든 삼성을 붙잡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는데요. 총리는 이들을 전부 인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반국가적 단체로 규정했고 인도답게 곤봉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며 파업 노동자들을 잔인하게 탄압했죠. 그동안 한국 기업들의 신사적인 대우 덕분에 인도 노동자들은
원래 인도에 팽배해 있던 폭력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갖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정부군이 휘두르는 곤봉질은 자신은 그저 인도인 노동자일 뿐이며 삼성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상기시키기 딱이었고, 결국 군인들의 매질로 정신을 차린 노동자들은 그제야 자기 객관화를 시작하며 자신들의 욕심을 후회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정말 이례적으로 모디 총리가 삼성과 한국 정부에 직접 사과를 했던 거였죠. 모디 총리는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한 혼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인도가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의 사과는 다소 비굴하고 거의 절망적인 것으로 보였지만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삼성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도 정부를 대표하여 특정 노동자 집단의 불법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불행한 사건에 대해 삼성과 대한민국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인도는 항상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소중히 여기는 국가였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희는 삼성과 같은 기업이 저희 경제와 국민의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일은 용납할 수 없으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한국에 거의 빌다시피 말을 이어나갔는데요. 저희는 인도가 여전히 선호하는 제조국가로 남을 수 있도록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필요한 모든 인센티브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정부는 이 지역에서 가장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모디 총리는 원래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인물로 상대가 미국이 됐든 누가 됐든 절대로 굽히지 않는 인물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삼성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인도에 중요했으면 이렇듯 이례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비굴하게 사죄를 하는 모습을 방송에 송출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역시나 한국은 대단하구나 싶어 혀를 내두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삼성은 공장 이전을 멈추지 않으려는 듯 여전히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저는 제발 삼성이 저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삼성이 없다면 저희는 그대로 시궁창에 처박힐 것이기에 저는 매일같이 한국이 인도에 남아주길 간절하게 빌며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